그는 내가 그저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보양식이나 끓이는 현모양처인 줄 알았다. 결혼 생활 10년, 나는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그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가족 투자 계좌까지도. 그가 벤츠를 몰고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게 그의 쥐꼬리만 한 월급 덕분이 아니라 나라는 식충이가 주식시장에서 사투를 벌인 결과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래서 그가 첫사랑 때문에 외박을 한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서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모든 계좌를 정리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 명의로 신청해둔 최고 한도의 신용대출을 실행시켰다. 다음 날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에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것은 텅 비어버린 집과 은행에서 날아온 채무 변제 독촉장일 것이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김치찌개, 국물이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기름진 붉은 자국이 하얀 도자기 위에 엉겨붙어 마치 실패한 추상화 같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릇을 닦았다. 뜨거운 물이 두 손 위로 쏟아져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영혼은 마치 천장 위를 부유하며 강지원이라는 여자가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부엌에서 끝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듯했다. 10년 전, 나 역시 남들이 말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강지원이었다. 여의도 증권사에서 나는 최연소 스타 애널리스트였다. 고객들은 내 리포트를 받아보려 줄을 섰고 나의 예측은 볼품없던 주식을 며칠 만에 상한가로 만들었다. 내 남편 박도준은 그저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이었다. 그는 거의 경건하기까지 한 눈빛으로 나를 우러러보며 말했다. 지원아, 넌 정말 대단해. 하늘의 별 같아. 별. 그 별은 결국 추락했다. 결혼 후 박도준의 달콤한 말과 우리 도준이가 장남인데 맏며느리가 어떻게 밖으로 나돌아.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고 아이 키워야지 라던 시어머니의 주문은 합심하여 나를 여의도 빌딩 숲에서 경기도 일산의 이 아파트로 끌어내렸다. 나는 사표를 썼다. 나의 전쟁터는 예측 불가능한 주식시장에서 30평도 안 되는 이 네모난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원아, 집에서 뭐 하니? 도준이 이번 달 보너스 나왔지? 내 골프채가 좀 낡아서 새로 하나 장만해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도준 씨 회사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보너스는 아직. 어머,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 도준이가 밖에서 힘들게 차장으로 구르는데 너는 집에서 놀고 있잖아. 돈 좀 쓰면 어때서? 우리 도준이가 번 돈, 내가 쓰지도 못하니?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나의 비밀의 화원을 열었다. 쇼핑 리스트 앱으로 위장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었다. 화면 위로 빨갛고 파란 선들이 얽히고 설키며 춤을 췄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박도준이 매달 가져다주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와 내 결혼 전 모아둔 돈을 합쳐 부지런한 개미처럼 10년간 이 디지털 세상에서 금산을 일궜다. 계좌에 찍힌 긴 영의 행렬을 보면서도 기쁨은커녕 끝없는 비애만이 밀려왔다. 이 돈은 박도준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스위스 시계가 되었고 그의 차고에 세워진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카카오 스토리에 자랑하던 유럽 15일 여행 사진이 되었고 홍대에 차렸다가 거하게 말아먹은 시동생의 카페가 되었다. 그들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그 공을 박도준의 뛰어난 능력 덕분으로 돌렸다. 형은 진짜 대단해. 형수님은 진짜 복 받으셨어요. 우리 형 같은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시동생은 내 손에서 갓 찾아온 현금 5천만 원을 받아들면서도 입에 발린 칭찬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저 웃었다. 말이 없었다. 복. 당신들 박씨 집안에 지칠 줄 모르는 무소음 현금 인출기가 된 게 나의 복이란 말인가? 박도준은 특히 이 성공한 남자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다. 그는 회사 후배들 앞에서 보란듯이 차 키를 흔들며 말했다. 아, 어쩔 수 없었어. 요즘 프로젝트 보너스가 좀 터져서 와이프가 자꾸 바꾸라고 성화라서. 가족 모임에서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우리 지원이가 일은 안 해도
집에서 살림을 잘해준 덕분에 내가 밖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가면을 쓴 광대처럼 객석에서 그를 향해 박수를 치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영광을 그가 만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밥을 먹는 한, 어쩌면 이대로 늙어갈 때까지 참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윤채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박도준의 첫사랑이었다. 그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면 언제나 눈빛이 아련해지곤 했다. 미국에서 이혼하고 돌아와 도준 씨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덩굴처럼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날은 회사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내가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주자 그가 귀찮다는 듯 나를 밀어냈다. 됐어. 늦겠네. 그의 몸에서는 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어떤 특별한 자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1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새벽 2시, 전화는 끊어졌다. 새벽 3시, 그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흐릿한 목소리 뒤로 여자의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여보세요?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방해받은 자의 짜증이 가득했다. 도준 씨, 어디야? 언제 들어와? 텅 빈 거실에서 내 목소리는 유난히 위태롭게 울렸다. 너 또 쓸데없는 생각하지?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내가 접대할 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철없게. 탁, 전화가 끊겼다. 쓸데없는 생각.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에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의 차에 오래전에 설치해둔 GPS 추적 앱을 능숙하게 열었다.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찾기 위해서라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이 순간 나는 그저 자기 기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았다. 화면 위 우리의 집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이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고요히 멈춰 있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곳이 윤채린이 사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점은 밤새 그곳에 머물렀다. 나는 창밖의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동이 터오는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양이 떠오르며 어둠을 찢는 빗줄기가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 어린 환상마저 꿰뚫었다. 10년 나는 바보처럼 내 재능과 심혈을 바쳐 그를 위해 휘황찬란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가 그 위에서 다정하고 성공한 남편 역을 마음껏 연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나를 우스꽝스러운 배경 취급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다. 눈물은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이다. 그리고 박도준,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 앉아 있어 굳어버린 몸을 풀었다. 서재로 걸어가 거의 주식 거래용으로만 쓰던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지며 핏기 하나 없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내 얼굴을 비췄다. 그래, 박도준. 당신이 내게 가르쳐줬지? 결혼은 안식처가 아니라 가장 잔혹한 전쟁터라는 걸? 당신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전쟁을 안겨주지. 당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내일 몇 시쯤 도착해요. 오는 길 조심하고.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끓여놨어요. 수화기를 타고 흐르는 내 목소리는 봄날의 호수처럼 다정해서 나 자신마저 속아 넘어갈 뻔했다. 전화기 너머의 박도준은 간밤의 방탕함으로 지쳤는지 목소리에 가식적인 만족감이 묻어났다. 알았어. 오후쯤 될 거야. 일단 끊을게. 여기서 할 일이 좀 남아서. 알았어요. 방해 안 할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는 순간 얼굴 위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할 일이 남았다고? 그래. 당연히 할 일이 있겠지? 당신의 첫사랑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도 꽤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에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햇살이 좋았다.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바로 이렇게 햇살 좋은 날, 나 강지원은 내가 10년간 쌓아 올린 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작전 개시.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익숙한 증권 거래 시스템에 접속했다.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은 나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처럼 나의 모든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결정을 지켜봐 주었다. 화면에는 내가 직접 고르고 키워낸 주식 종목들이 마치 내 자식들처럼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다. 삼성전자 우량주 10만 원을 넘기 전부터 굳건히 보유하고 있었다. 카카오, 아직 메신저에 불과했을 때부터 플랫폼의 잠재력을 보았다. 그리고 이름도 없던 몇몇 바이오주,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재무제표와 임상 데이터를 파고들어 발굴해낸 보물들이었다. 이것들이 우리 가족 자산의 주축, 박도준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가 힘들게 일군 광국을 이루고 있었다. 전량 매도. 나는 마이크에 대고 음성으로 명령을 내렸다. 미련은 한 점도 없었다. 화면에 거래 성공 확인창이 뜨자 막대한 현금이 나의 개인 계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존재조차 모르는 내 결혼 전 신분으로 개설해둔 비밀 계좌였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절세, 귀험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투자 수익을 교묘하게 이 계좌에 격리해 두었다. 그는 가족 재무 보고서를 볼 때마다 마지막 총액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안의 구조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과 무지가 이 순간 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서재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몇 년 전 그에게 서명을 받아둔 백지 위임장이었다. 당시 나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데 공동 신청인인 그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편의를 위해 미리 서명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게임에 빠져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휘저었다. 내가 알아서 해, 난 그런 거 복잡해서 몰라? 서류 위에 휘갈겨진 박도준 세 글자를 보며 나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그래, 당신은 모르지. 당신이 아는 거라곤 이 모든 걸 마음 편히 누리는 방법뿐이니까. 나는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전에 주택담보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신청해 두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공동명의 대출 항목을 찾았다. 이 대출은 내가 오래전에 깔아둔 한 수였다. 나는 미래에 자금 순환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를 설득해 최고 한도로 신청해 두었다. 우리 명의의 이 일산 아파트는 이미 대출을 모두 상환했고 가치가 상당했기에 은행은 10억 원이라는 높은 한도를 승인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이름이 서명된 위임장 파일을 스캔하여 업로드했다. 그리고 대출 실행 신청 페이지에 최대 금액을 입력했다. 10억.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한 번 뛰었다. 긴장이 아니었다. 흥분이었다. 복수의 서곡이 마침내 울려 퍼지는 전율이었다. 이 돈은 24시간 내에 그가 유일하게 아는 우리의 공동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내 손을 거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명의가 주채무자로 된 이 거액의 빚은 낙인처럼 그의 신용기록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박도준, 당신 능력자 행세하는 거 좋아했지? 그럼 10억 빚을 짊어지는 맛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 자산 정리는 끝났다. 다음은 이 집이다. 나는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네, 오늘 오후에 바로 옮겨야 합니다. 네, 아주 급해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다음은 중고 가구 업체. 여보세요? 여기에 고급 가구들이 있는데 거의 새 것입니다. 가격은 잘 쳐드릴 테니 오늘 안에 전부 가져가셔야 합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 집은 분주한 물류센터처럼 변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이사 업체 직원들이 능숙하게 짐을 싸고 옮겼다. 사모님, 이 이탈리아제 로세보보아 소파도 옮기는 겁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반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치우세요.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이 소파는 내가 제약주 하나로 3배 수익을 내서 산 것이었다. 박도준은 이 위에 누워 TV를 볼 때마다 자랑하곤 했다. 이 소파, 편하지? 내가 고른 거야? 저 삼성 더 프레임 TV는요?
치우세요. 그건 내가 반도체 시장 주기를 예측하고 미리 투자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 서재에 있는 허먼 밀러 책상하고 의자는 치우세요. 주방에 있는 스매그 복고풍 냉장고도 치우세요. 베란다에 사모님이 제일 아끼시던 커피 공간, 저 로얄 코펜하겐 찻잔 세트까지 전부 다 치우세요. 나는 냉혹한 지휘관처럼 하나하나 명령을 내렸다. 옮겨져 나가는 물건 하나하나에는 나의 묵살된 공로와 무시당한 심혈이 담겨 있었다. 그것들은 누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오직 나, 강지원의 것이었다. 수많은 외로운 밤, 차가운 모니터를 노려보며 싸워서 얻어낸 전리품들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갈 것이다. 직원들의 눈빛은 처음의 놀라움에서 점차 무언가를 짐작한 듯한 표정으로 나중에는 일말의 동정심마저 띄었다. 그들은 아마 무언가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더는 묻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전체가 텅 비었다. 결혼할 때 박도준의 집에서 계단으로 해온 낡아빠진 LG TV와 10년간 우리가 썼던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리며 항의하던 낡은 침대만 남았다. 벌거벗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거대한 빛의 얼룩을 만들었다. 먼지가 그 빛기둥 속에서 춤을 추었고 모든 것이 황량하게 느껴졌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시멘트 상자일 뿐. 미련은 조금도 없었다. 나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현관의 디지털 도어록을 냉정하게 해체하고 가장 원시적이고 평범한 기계식 자물쇠로 교체했다. 나는 유일한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을 꺼내 박도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국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데워서 마셔요. 물론 냉장고는 이미 없었다. 국도 당연히 없었다. 나는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갔다. 돌아설 때 등 뒤에서 거대한 붕괴음이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내가 10년의 청춘과 피눈물로 쌓아 올린 거짓된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소리였다. 안녕, 박도준의 집. 안녕, 강지원의 인생. 박도준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기분은 최고조였을 것이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익숙하게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윤채린의 생일이었다. 그는 내게 말한 적 없지만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남자들의 어리석은 자만심은 언제나 이렇게 가소롭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차가운 전자음이 그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굳게 만들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번호를 입력했다. 틀림없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내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아마 왜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따지려 했겠지. 하지만 화면을 켠 그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연달아 도착한 문자들을 XX은행 박도준 고객님,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10억 원이 금일 14시 30분부로 실행되어 고객님의 끝자리 XXX 공동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XX은행 고객님의 끝자리 XXX 계좌에서 금일 14시 35분부로 10억 원이 이체되어 현재 잔액은 13,450원입니다. XX은행 박도준 고객님, 첫 회차 대출 원리금 XXX만 원이 다음 달 15일부터 인출될 예정이오니 계좌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원. 나는 문자를 본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스미싱 문자라고 생각했겠지만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려다 비밀번호마저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는 거대한 공포가 해일처럼 그를 덮쳤을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그를 향해 수근거렸다. 결국 그는 열쇠공을 불렀다. 그 무거운 철문이 마침내 열렸을 때 그가 본 것은 공사 현장보다 더 깨끗한 집이었다. 텅 비고 죽은 듯 고요했다. 낡은 TV와 부서진 침대만이 마치 두 개의 외로운 묘비처럼 거실과 침실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얼굴에 어린 충격과 분노, 그리고 공포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나와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언제나 순하고 현명했던 딸이 어떻게 전 재산을 들고 가출하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셨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대고 박도준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강지원, 이 미친 여자야. 당장 안 나와. 문 열어. 빨리 문 안 열어. 너희 집은 딸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지네 집 돈을 훔쳐가? 정말 근본 없는 것들.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문을 열러 가시는 것을 내가 막아 세웠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내가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이성을 잃은 박도준과 허리에 손을 얹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의 시어머니, 그리고 옆에서 구경하는 듯한 표정의 시동생이 서 있었다. 강지원, 너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집안 돈은? 가구는? 다 어디로 빼돌렸어? 박도준이 달려들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나는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밖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이웃들 구경거리 되지 마시고요. 그들은 거실로 들이닥쳤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자마자 허벅지를 치며 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빗자루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우리 도준이는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버는데 집구석에서는 돈 빼돌릴 궁리나 하고 있었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박도준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거랑 결혼하고. 이 독한 년. 당장 돈 내놓고 나랑 구청 가서 도장 찍어. 나는 그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방에서 내 노트북을 가져와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TV를 친정으로 옮겨놓았었다. 아빠, 엄마, 도준 씨, 그리고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에 일부러 힘을 주었다. 오늘 다들 모이셨으니 지난 10년의 빚 제대로 한번 정산해보죠. 나는 프로젝터 버튼을 눌렀다. TV 화면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PPT가 나타났다. 제목은 박도준 씨 가정 10년 자산 증식 보고서였다. 첫 페이지는 10년 전 우리 결혼 당시의 가계 자산 현황이었다. 예금 5천만 원, 그의 집 전 재산이었다. 마포구의 전셋집, 전세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다. 이게 우리 결혼할 때 시작점이었죠. 맞나요? 내가 담담하게 물었다. 박도준은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멍한 표정이었다. 나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다. 화면에 복잡한 곡선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건 지난 10년간 도준 씨의 급여 소득 곡선입니다. 10년간 세후 총소득은 8억 7천만 원이네요. 나는 다시 세 번째 페이지로 넘겼다. 이건 지난 10년간 우리 가족의 총지출입니다.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당신 옷값, 접대비,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훑어보았다. 어머님 유럽 여행 경비, 새 차 구입 비용, 그리고 시동생 카페 창업 자금까지 총지출 13억 4천만 원입니다.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소득 8억 7천, 지출 13억 4천. 그렇다면 박도준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새빨간 적자 금액을 가리켰다. 이 중간에 5억 가까운 차액은 어디서 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0억짜리 일산 아파트, 당신의 1억 넘는 벤츠는 또 어디서 났을까요? 그건 당연히 내가 재테크로 번 거지. 박도준이 목소리만 높여 소리쳤다. 그래요. 나는 비웃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내가 거래했던 모든 주식 거래 기록이 빽빽하게 나열되었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수익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성공적인 거래 기록 옆에는 당시의 시장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직접 쓴 것이었다.
2015년 3월 아모레퍼시픽 집중 매수, 2년 보유, 수익률 450%, 수익금 2억 3천만 원 위 돈으로 일산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2018년 7월 바이오 열풍을 예측하고 셀트리온 매수, 수익률 300%, 수익금 4억 원 위 돈으로 어머님, 지금 타시는 제네시스로 바꾸셨고요. 2020년 4월 전 세계 팬데믹 발생 후 온라인 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예측,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 재산 투자, 수익금, 나는 화면의 숫자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12억 원. 내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가 되어 박도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박살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들이 우리 가족 자산의 진짜 원천입니다. 당신의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이 아니라 나, 강지원, 당신들이 무시하고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어야 한다던 식충이가 밤잠 설쳐가며 미국 증시를 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벌어온 돈이라고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PPT 페이지로 넘겼다. 화면에는 지도 하나가 나타났고 붉은색 GPS 위치 표시점이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주소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은 그저께 밤 11시부터 어제 아침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옆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캡처 화면이 있었다. XX 호텔, 디럭스 스위트룸, 결제 금액 88만 원. 박도준 씨,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첫사랑 때문에 외박하며 내가 번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잡았을 때 당신의 아내인 저는 집에서 당신을 위한 성대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잿빛이 된 남편의 얼굴을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그냥 내가 번 돈을 가져갔을 뿐이에요. 10억의 빚은 능력 좋은 박도준 차장님 명의로 윤채린 씨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니 당연히 박 차장님께서 갚으셔야죠. 너 이 미친년.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나는 TV를 끄고 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내던졌다. 도장 찍어요. 재산 분할은 이미 계산 끝났어요. 당신 것 한 푼도 더 안 가져가요? 내 것, 그리고 나의 자유만 가져갈 테니까. 몇 주 후 이혼조정법정에서 박도준이 선임한 변호사는 내 계좌의 돈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투자업계 인맥을 통해 미리 선임해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그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제출했다. 3년 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아둔 부부재산 약정서였다. 약정서에는 아내 강지원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모든 투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강지원 개인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박도준의 변호사는 공증사무소의 직인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박도준을 향해 어쩌다 이런 것에 서명했냐는 질책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3년 전 이 서류를 내밀며 그에게 말했던 것을. 도준 씨, 변호사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집 자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약정서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세금 문제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대요. 그는 당시 내가 새 차를 바꿔준 덕에 기분이 최고조였고 쳐다보지도 않고 서명하며 나를 칭찬했다. 역시 우리 지원이가 생각이 깊어. 그래, 나는 언제나 생각이 깊었지. 당신의 배신을 위해 미리 무덤을 파놓을 만큼. 판사는 최종적으로 내 계좌의 모든 자금은 나의 개인 합법 재산이며 10억 원의 공동대출은 주채무자가 박도준이고 본인의 친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으므로 그가 전적으로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1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기분이었다. 박도준의 인생은 자유낙하 속도로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연봉 1억 남짓한 회사 차장에게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나 다름없었다. 은행의 독촉 전화와 우편물이 눈처럼 쏟아졌고 그는 몸에 지닌 값나가는 것들을 모두 팔아야 했다. 그가 절대 몸에서 떼지 않던 스위스 시계까지도. 하지만 거대한 빚 앞에서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곧 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급여 통장은 압류되었고 매달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만 손에 쥘 수 있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땅에 떨어졌다. 능력자라는 후광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거액의 빚쟁이, 사생활 문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동료들은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결국 그는 엄청난 압박감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환심을 사려 했던 첫사랑 윤채리는 그가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을 알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곧 박도준보다 더 돈 많은 남자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사랑. 그들의 세계에서 사랑이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게임에 불과했다. 시부모님의 집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나라는 현금 인출기를 잃자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사치스러운 생활은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제네시스를 팔고 중고 국산차로 바꿨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던 시동생의 카페는 자금줄이 막히자 완전히 문을 닫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 가족은 이제 매일 돈 때문에 싸우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박도준에게 쓸모없는 놈이 집안을 다 망쳤다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했다. 인과응보.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법칙이 아닐까? 그리고 나, 강지원은 내 인생의 이막을 열고 있었다. 나는 되찾은 돈으로 땅값 비싼 강남의 밝은 사무실을 얻어 작은 개인 투자 자문회사를 차렸다. 이름은 간단하게 JY 캐피털이라고 지었다. JY는 지원의 약자였다. 이번에는 내 이름이 당당하게 문패에 새겨졌다. 크게 홍보하지 않고 예전 증권사 동료 몇몇에게만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개업 첫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는 미래의 세대 한 임원이었고 나의 옛 고객 중 한 명이었다. 강지원 애널리스트님. 진짜 본인이세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강호에 다시 나오셨군요. 제가 개인 자금이 좀 있는데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을 못 찾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야기 나눠볼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 새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나를 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강지원님 같은 분이 영원히 부엌에만 갇혀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오후 내내 거시 경제부터 구체적인 산업 분야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깨달았다. 지난 10년, 몸은 비록 집에 있었지만 나의 사고와 안목은 단 한순간도 이 변화무쌍한 시장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고수를 만나 마음껏 기량을 겨루는 듯한 통쾌함은 결혼 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내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나의 첫 계약서이자 나 자신을 위해 되찾은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였다.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매일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읽고 각종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실사를 위해 여러 지방으로 날아다녔다.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내 사업을 위해 분투하는 그 착실한 성취감은 어떤 명품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살은 빠졌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더 이상 비싼 화장품으로 초췌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 자신감과 자유야말로 여자의 가장 좋은 화장품이었으니까. 부모님은 나의 변화를 보시고 마침내 마음을 놓으셨다. 어머니는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지원아,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엄마가 알겠다. 그때 너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던 게 우리 생각이 짧았어. 너는 원래 집에서 국이나 끓일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빛나야 할 사람이었어. 나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다. 나는 마침내 나의 빛을 되찾았다. 가끔 친구나 고객들이 넌지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올 때가 있었다. 나는 언제나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 때문에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혼자서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사랑은 필수품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를 즐기고 있었다. 나를 위해 살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느 평범한 겨울 오후, 고객과 회의를 마치고 회사 건물 아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다. 서울의 하늘은 조금 흐렸고 거리의 사람들은 코트깃을 단단히 여민 채 총총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주식 시황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시선이 무심코 창밖을 스쳤고 낯익으면서도 낯선 뒷모습 하나를 발견했다. 박도준이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대리운전 회사 점퍼를 입고 찬바람 속에 서서 손을 비비고 있었다. 얼굴에는 초조함과 비굴함이 가득했고 다음 콜을 기다리는 듯 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도 약간 굽었으며 얼굴에는 삶에 찌든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의기양양하고 집에서 군림하던 박 차장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카페 안을 쳐다보았다. 우리의 시선은 차가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기치 않게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았다. 따뜻하고 밝은 카페 안에 앉아 몸에 잘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나를.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고 얼굴에는 충격, 수치심, 후회, 온갖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고는 거의 도망치듯 몸을 돌려내게 등을 보였다. 마치 자신을 숨기고 싶다는 듯이. 나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복수의 쾌감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동정도, 심지어 미움조차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길가에 모르는 행인처럼 나와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컵에 남은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몄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서울의 겨울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세계는 무너졌지만 나의 세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엔드.